저는 지금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낡은 통장을 보며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창구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통장 하나가 제 인생 40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통장 표지에는 발행 글씨로 철수 결혼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 그건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는 25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빠짐없이 입금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 1,50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을 누가 왜 모았는가입니다. 제 아버지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치매로 5년을 고생하시다가 결국 저희 곁을 떠나셨죠.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모은 사람이 제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혈연상으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 새아버지였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평생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고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제가 15살이었던 1998년 가을, 엄마가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철수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는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는 척하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재혼을 하려고 해. 그 순간 제 손에서 연필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미안해, 철수야. 하지만 엄마도 이제 혼자서는 너를 키우기 힘들어. 내가 고등학교 가면 학비도 더 많이 들고.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싫어요. 아빠는 어떡해요? 아빠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 친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지만 아버지가 절 높이 들어올리며 웃던 모습만큼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철수야, 엄마가 재혼한다고 해서 내 아빠를 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잖니. 엄마 혼자 결정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달 후 새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박영수. 그 사람의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외모에 키는 작은 편이었고 말수도 별로 없었어요. 손에는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는데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철수야, 인사해. 이제 우리 가족이 되실 분이야. 엄마가 제 등을 떠밀었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안녕, 철수야. 나는. 말 놓지 마세요. 전 아저씨 아들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으며 흘끗 봤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 굳어있던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엄마의 배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철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내게 동생이 생긴다. 아, 정말 좋네요. 이제 저는 필요 없겠네요. 저는 비꼬듯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집에서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엄마와도 그 사람과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고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철수야, 아빠가 용돈 좀 주시겠대. 어느 날 엄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철수야, 제발 좀. 그 사람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아빠는 죽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렸고 그 사람은 거실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1999년 봄, 동생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저는 거부했어요. 그 사람의 친아들을 왜 제가 보러 가야 합니까? 형아 왔어? 민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까지 뛰어와서 반겨주곤 했어요.
비켜. 저는 차갑게 말하고 민준이를 밀쳐냈습니다. 아이는 넘어지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순수할까요? 철수야, 동생한테 그러지 마. 너도 형이잖아. 엄마가 야단쳤지만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혼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만 봤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철수야, 학원비 얘기 좀 하자.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학원 다 보내주신대. 과외도 해주신다고 하시고. 됐어요. 전 혼자 할 수 있어요. 철수야, 제발 좀 마음을 열어줘. 아빠가 얼마나. 그 사람 아빠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날도 그 사람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제 책상 위에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학원비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엄마에게 돌려주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대학 가는 게 엄마한테도 좋은 일이니까요. 2003년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였어요. 축하해, 철수야. 정말 잘했어. 엄마가 기뻐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형아 대단해. 라며 좋아했어요. 그 사람은 구석에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학비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제가 장학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대출도 받을 거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저는 방학 때만 집에 들렀습니다. 그것도 엄마 얼굴을 보러 온 거지 그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형아, 나랑 놀아줘. 민준이는 제가 올 때마다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했어요. 공부나 해. 형아 바쁘니까. 형아는 왜 아빠한테 맨날 그래? 민준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형아 걱정하시는데. 맨날 형아 얘기만 하셔. 닥쳐. 내가 뭘 알아? 저는 민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방문 앞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형아는 지금 힘든 시기야. 이해해줘. 아빠, 근데 형아는 왜 아빠를 싫어해? 그건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가 형아의 진짜 아빠가 아니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형아 아빠잖아. 우리 아빠잖아. 그래, 아빠는 형아 아빠야. 영원히.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답답했지만 무시했어요. 2007년 저는 졸업과 동시에 시중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철수야, 정말 축하해. 대기업이잖아. 엄마가 기뻐했습니다. 고생했어, 철수야. 그 사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취업 축하한다고 아빠가 선물 준비하셨어. 엄마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시계였어요.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됐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상자를 돌려줬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철수야, 제발. 저 이제 독립할 거예요. 혼자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절에만 집에 갔어요. 2012년 저는 직장 동료였던 지연이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오빠,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한테만. 아빠는? 아빠는 안 계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미안해, 오빠. 내가 몰라서. 괜찮아. 오래전 일이야.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초대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철수야, 아빠는 어떻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만 오세요. 철수야, 그래도. 엄마, 제 결혼식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지연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살아계시지? 뭐? 민준이가 실수로 얘기했어. 아버지 분명히 계시는데 왜 거짓말한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결혼식에 부모님은 둘 다 오셔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아, 그 사람은 나도 재혼 가정이었어.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친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 재혼하셨어. 나도 처음엔 새아버지 싫어했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빠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건 내 경우고. 오빠, 제발. 우리 결혼식에 아버지 모셔와. 내가 부탁할게. 결국 저는 엄마를 통해 그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 사람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 새로 산 것 같았어요. 맞지 않는 정장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릴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엄마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단어였으니까요. 아저씨. 결국 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이가 제 팔을 꼬집었지만 저는 이미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뭘 잘못하신 건데? 넌 몰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오빠 아버지잖아. 내 아버지는 죽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2018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수야, 아빠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엄마의 전화를 받고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초기라서 아직 괜찮은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대. 그래서요? 철수야,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빠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줄 수 없니? 아빠가 제일 아쉬워하시는 게 그거야. 내가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준 적이 없다는 거. 맨날 그 얘기만 하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동생은 키도 크고 의젓해져 있었어요. 형, 아버지 병원 같이 가자. 바쁘다. 형, 아버지가 얼마 못 사신다고 하셨어. 뭐? 치매도 치매지만 간에도 문제가 있대. 형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형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민준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깐, 응, 강경화래. 옛날에 술을 많이 드셨나 봐. 근데 재혼하신 후로는 술도 안 드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미 많이 진행됐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형,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형은 정말 그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형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냥 형 엄마랑 재혼했다는 것밖에 잘못한 게 없잖아. 넌 몰라. 뭘 몰라? 내가 뭘 몰라? 닥쳐. 저는 민준이를 밀쳤습니다. 동생은 비틀거리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형, 나는 형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버지는 형한테 정말 잘해주셨어. 형이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 아버지가 형 대학 학비 얼마나 많이 보태주셨는지 알아? 형이 거부한다고 해서 엄마한테 몰래 주셨어.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형 취직할 때도 아버지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셨어. 형은 자기 힘으로만 된 줄 알겠지만. 닥치라고. 아니, 난 안 닥쳐. 형은 알아야 해. 아버지가 형을. 나가. 저는 민준이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서야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장인어른 병문안 안 가? 바빠. 오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은데. 지연아, 제발 이 얘기 그만하자. 저는 대화를 끊었습니다. 2019년 그 사람의 치매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철수야, 아빠가 이제 너를 못 알아보실지도 몰라. 엄마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요?
한 번만이라도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제발. 엄마, 저 정말 바빠요. 하지만 사실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어요. 2020년 그 사람은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철수야, 아빠가 요양원 가셨어.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서. 민준이는 뭐예요? 민준이는 대학생이잖아. 그리고 얘도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빠. 그럼 엄마가 돌보시면 되잖아요. 철수야,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새벽에 조용히 가셨어. 철수야, 제발 와줘. 알겠어요. 저는 회사에 조퇴를 내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신을 잃을 듯 울고 계셨어요. 형. 민준이가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늦었네. 그게 제가 한 첫마디였습니다. 형도 마지막 인사라도. 알았어. 저는 영안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25년 동안 제가 원했던 순간,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을까요? 아빠. 민준이가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가셨어요? 형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 받고. 민준아, 그만 울어. 형은 안 슬퍼? 정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들이 몇 명 왔고 정비소 동료들도 왔어요. 철수 씨가 아들이시죠? 아버님이 항상 아들 자랑하셨는데. 아, 네. 은행원이시라며? 아버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맨날 얘기하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큰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고인께서 소중히 간직하시던 물건들이에요. 박스를 열자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민준이의 상장 몇 장, 그리고 이게 뭐지? 작은 낡은 통장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뭔데 이렇게 많아?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철수대학 학자금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뭐야 이거? 통장을 펼쳤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달 10만 원씩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철수 취업 축하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장. 철수 결혼자금. 2007년부터 2023년까지 25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형, 이게 뭐야? 민준이가 통장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형 몰래 이렇게 저축을 하셨어? 엄마가 통장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떨리더니 끝내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철수야, 아빠가 이렇게 내 대학 학비도, 취업 축하금도, 결혼자금도. 말은 중간중간 끊어졌고 문장이 되지 못한 단어들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엄마는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그 통장을 놓치면 그 사람까지 사라질 것처럼.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엄마는 정말 몰랐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는 것처럼.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분명하게. 몰랐어. 정말 몰랐어. 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빠가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마음 쓰는 걸
일부러 안 보이시는 줄만 알았지. 엄마는 끝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그 말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었지만 어쩌면 제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25년. 숫자로 보면 겨우 두 글자지만 제 인생에서는 너무도 긴 시간. 제가 그 사람을 외면한 시간과 놀랍도록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안부 전화를 걸지 않았고 몸이 안 좋다는 말을 들어도 바쁘다는 말로 넘겼습니다. 그 사람이 치매로 제 이름조차 잊어가고 있을 때도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핑계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저를 아들로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형.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어디에 부딪힐까 조심스러워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서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무슨 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통장 얘기. 그 한 단어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나한테 그러셨어. 민준아, 형 통장은 잘 있지? 라고. 민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내라고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울다가 웃으시면서 그러셨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잠겼습니다. 철수 결혼식에 내가 뭐라도 해줬어야 했는데 그 말을 흉내 내듯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치매라서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그 뒤의 말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스 안에 있던 다른 물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장 아래 조심스럽게 깔려있던 낡은 봉투 하나. 봉투 앞면에는 마치 손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처럼 떨리는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에게. 제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엄마도 민준이도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편지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안에는 두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쓴 것 같았고 다른 하나는 색이 바른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편지를 먼저 펼쳤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숨을 고르며 말을 꺼내는 것처럼. 글씨는 단정하지 않았고 군데군데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지워지지 않은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편지는 읽는 순간보다 읽고 난 뒤가 더 아플 거라는 걸.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철수에게 이 편지를 내가 볼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못 볼 가능성이 더 크겠지. 그래도 써본다.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내 삶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내 아버지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한 번도 너에게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억지로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하고 싶었다. 내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 내가 커서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 그때마다 그래도 나한테 아버지 하나는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내가 이 통장을 보게 된다면 부디 부담 갖지 말고 받아라. 이건 내 몫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이미 너를 아들로 선택했으니까.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형. 민준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요양원에 입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글씨는 군데군데 떨려 있었고 맞춤법도 엉망이었습니다. 철수야. 요즘 자꾸 내 얼굴이 생각난다.
근데 얼굴이 잘 안 떠오른다. 그래서 무섭다. 이상하지. 내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내 이름은 자꾸 생각난다. 통장은 아직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내가 이걸 보게 되겠지. 그때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만 해주면 좋겠다. 아버지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아들로 살아줘서 고맙다. 편지가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25년 동안 억지로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그 사람은 한 번도 제게 억울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처를 줄 때마다 그 사람은 묵묵히 뒤로 물러났을 뿐입니다. 저는 그게 무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늦은 밤이었지만 제 직업이 은행원이었던 덕분에 별도의 확인 절차로 통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전산 화면에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하얀 화면 위에 정렬된 숫자와 글자들. 매일같이 보던 익숙한 화면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도무지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 10월. 첫 입금. 입금자명 박영수. 메모 철수 결혼자금. 손가락이 굳은 듯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같은 메모.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도, 대학에 떨어져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던 때에도, 군대에서 휴가 나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에서 잤던 날들에도, 취업에 실패해 술에 취해 새벽에 전화를 끊어버렸던 그날에도, 그리고 그 사람을 결혼식장 구석자리에 앉혀두고 끝내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던 그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내려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날짜가 제 기억보다 앞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고 연락을 끊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던 그 시간 동안에도 그 사람은 매달 통장 창구 앞에 섰을 겁니다. 기름때가 빠지지 않은 손으로 번호표를 뽑고 기계 사용법이 헷갈려서 직원에게 몇 번이나 물어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얼굴로. 그 사람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기름을 맞으며 일했고 허리는 늘 아프다고 했지만 병원엔 잘 가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장화 안으로 물이 차도 그냥 참고 일했고 겨울엔 손이 얼어도 장갑을 벗고 볼트를 조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매달 5만 원을 25년 동안 모았습니다. 커피 한 잔, 담배 몇 감, 퇴근 후 소주 한 병을 포기하고서 그 돈은 거창한 유산도 자랑스러운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제가 아버지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적어도 아버지의 역할만이라도. 그 돈은 그 사람이 저에게 허락한 유일한 아버지의 흔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엄마와 민준이와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쓰던 방은 비어 있었고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에 서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침대 위에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찾아오지 않는 날들을 세며 혹시 오늘은 올까? 오늘도 안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침대 끝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목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정확히는 태어나고 40년 만에 처음 입 밖으로 꺼내는 단어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누군가 들을까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늦었죠. 그 말이 끝나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제 옆에 섰고 엄마는 뒤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는 그 통장의 돈을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쓰라고 모은 돈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대신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통장 표지에 제가 직접 글씨를 썼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리고 그 사람과 똑같이 매달 같은 날 제가 그 사람을 외면했던 세월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저도 매달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쓰지 않을 겁니다. 이건 소비를 위한 돈이 아니라 기억을 위한 통장이니까요. 얼마 전 지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왜 부모님 집에 그렇게 자주 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통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보다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꼭 불러줘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끝내 아버지라는 호칭 한 번 듣지 못하고도 평생을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 통장은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